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개막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요 내용들을 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네,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성명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공동 성명이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핵 군축에 대한 공동 성명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북한과 관련한 것은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세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정확한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기조 자체는 이전에서 쭉 이어오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G7의 이 성명은 어떤 의미를 앞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라든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이번 G7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본이 앞장선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 특별한 성명이 별도 성명이 나온 거거든요. 핵 군축에 대한 G7 공동 성명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에 북한의 사례도 들어갔고 중국의 사례도 들어갔고 러시아의 사례도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간접적인 협박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한 것이고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중국이 국제 선진국들은 그게 중국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하는데 중국이 핵탄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핵탄두가 한 150개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작년에 추정한 것은 400기가 넘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육박한다. 곧. 이런 것들이 좀 우려 사항 중에 이제 서방 선진국 차원에서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성명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은 일본의 평화 이미지 만들기, 평화 애호국가 이미지 만들기에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지지와 협력을 보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평화 애호국가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국가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덮어버리고 평화 애호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러시아나 그렇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난 대상이 됐죠. 북한의 경우는 근데 그동안의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다자 회담 속에서 이런 정도의 성명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무성의 중간급 관리 정도가 맞대응, 비난 성명을 하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만 안 건드리면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세 나라 다 그냥 관망하거나 무시하는 정도, 이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7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차후 행동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위성 발사를 하라라고 하는 지시일 가능성도 있고. 발사 명령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거보다는 더 미세하게 과정을 잘라서 다음 단계 조치를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조치는
위성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로켓 발사체에 탑재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성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위성 발사체 위에 들어가는 작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뭐 작게 보면 한 100kg 정도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크게 보면 한 300kg 정도로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물건을 이제 한 20m 이상 되는 로켓에다가 올려놓는, 그럼 이제 탑재하는 거죠. 예. 네, 그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성 발사 전반에 대한 지시라기보다는 탑재하고 운반하는 그 위성 발사장까지 운반하는 이 정도를 지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발사대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언제 정도로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아마 한 4주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 기술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보면 한 4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전의 사례를 볼 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게 사실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예, 그렇죠. 벌써 6개월 이상이 됐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냥 당장 뭐 한 3, 4주일 이내 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정찰 위성을 쏘는 이런 상황을 어떤 전 세계적인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북한의 이미지,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꼭 4주 뒤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뭐 노동당 맞습니다. 창건일 이런 특정 기념일에 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이미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보면 뭐 성공한 걸로만 따진다면 세 번째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2012년에도 인공위성을 쏴서 궤도에 넣었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쐈고 그게 위성 궤도에 들어갔고 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능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돌고 있는 그 위성이 이 무의미한 존재인 거죠. 그냥 돌덩어리와 다름이 없이 위성이 올라갔으면 사진도 찍고 자기가 이제 위성이 확보한 정보를 지상에다가 보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지난해 12월에 뭐 로켓을 통해서 이제 우주 발사체와 유사한 미사일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 걸 보여줬는데 그 사진의 품질이 또 조악했던 거예요. 이제 이 인공위성으로 찍는 사진의 경우는 해상도라는 말을 쓰고 해상도는 이제 미터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군사 정찰 위성으로 사용하려면 해상도가 1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러니까 위성에서 쐈을 때 가로 세로가 1m 이내 것까지 다 보여야 된다. 그렇지. 정밀하게. 이제 사진에 이제 쭉 들어가다 보면 점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 게 1m짜리다라는 게 해상도 1m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 정도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50cm나 30cm, 심지어 10cm 전후로가 돼야 굉장히 정밀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뭐 총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12월에 북한이 보여줬던 그 사진은 해상도가 뭐 20m 정도? 20m요? 예. 1m 이내로 정밀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20m 정도면 그게 사람인지 탱크인지 트럭인지 그냥 보통 뭐 쓰레기인지 그게 다 한 점으로 나타나는 한 점으로 나타나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긴 쐈고 궤도는 진입하지만 거기서 보내온 사진을 이제 보여줄 때 너무나 조악한 사진을 보여준다면 또 이제 무시를 당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안 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쐈을 때 미국이나 한국, 일본 쪽에서 이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할 게 분명합니다. 이미 뭐 미국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중에는 경제 제재를 추가하거나 이제 비난하는 것 외에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방법도 있어요. 군사력을 증강한다. 네, 한반도와 일본 이 일대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경제 제재도 중국이 협조 안 하면 미국이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답답해하고 아파할 만한 그 맞대응 수단이 바로 미국이 한반도 일대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되면 진짜 중국이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북한에게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찰 위성과 관련한 협의 내용도 어쩌면 이 시기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3월 말에 북한에 부임한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최선희 외무상 만났고요. 네. 이번에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북한과 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북한에 파견된 중국 대사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강조된 적이 예전에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더 적극적이고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특히 제가 볼 때 좀 특이하게 보이는 점은 왕야쥔 이 대사가 뭐 최선희 외무상도 만났고 뭐 경제상도 만났고 이번에 총리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뭐 양국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전통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양국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양국 인민이 복을 더 증진시켜야 된다. 복을 증진시킨다. 양국의 인민을 더 복되게 하는 관계가 되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인민을 복되게 한다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대사의 최근의 움직임은 인민을 복되게 한다는데 중국 인민이 아니라 여기서 문맥상 북한 인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을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도와주겠다. 그런데 민생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로 돌리자라고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또 친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북한과 중국 간에 미세하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북한은 군사 분야에 대한 또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중국은 불필요하게 군사 문제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좀 말썽을 좀 일으키지 말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마코에서 오고 가고 있음을 뭐 굉장히 미세하지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북중러 간의 연대 강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한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사용하게 맞습니다.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블라디보스토크 하면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분쟁 지역일 수도 있는데 좀 예전에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사용하게 됐다는 의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준 겁니다. 단적으로. 그럼 러시아가 왜 중국에 그렇게 큰 선물을 줬는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중국이 아마도 비공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 또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차원에서 중국이 절실하게 원하던 어떤 요구 사항을 이제 들어준 거죠.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하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원했을까? 163년입니다. 163년이면 뭐 한 1800년대 이제 중반이 되는데 그때 이제 베이징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와 러시아 간에 이제 조약이 맺어졌고 그 이전에 블라디보스톡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땅을 러시아에 넘겨준 것이죠. 그 이후로 중국은 만주가 완전히 막힌 셈이 됩니다. 바닷길이. 그래서 해일롱장성이라든가 지린성에서 바다를 통해서 대형 물자를 운송을 하려면 블라디보스톡 동해 쪽으로 못 나가고 이 서해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대련항으로 가야 됩니다. 다리엔항으로 가야 됩니다. 거리가 2,00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린성 기준으로 보면 200km 정도면은 상당히 짧아진 거. 이거면 뭐 운송 비용이라든가 예. 시간이라든가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것을 러시아가 그동안 163년 동안 안 해주다가 이번에 해준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아마도 비공개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랬던가 예. 아니면 지원을 더 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을 먼저 주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개방이 되는 게 경제적인 부분만 있습니까? 혹시 무슨 군사적인 그런 부분 측면은 없는지요? 군사적인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근본적으로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권 내에서의 헤게모니 문제, 패권 국가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군사 문제까지 서로가 협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 지역의 중국이 이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일룽장성 이 세 개의 이제 성이 있는데 예. 이 중에서 랴오닝성은 이제 당연히 대련항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죠. 그러나 지린성과 헤일룽장성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동해 쪽을 활용할 수 없어서 사실 중국은 원래는 블라디보스톡보다는 이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 맡기니까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해서 예. 동해 쪽으로 진출해서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려고 40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워낙에 국제사회 미국하고 이제 계속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나진항이 개발이 결국에는 희망대로 안 된 거죠. 예. 그다음에 거기까지 또 운송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포기하고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다리엔항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인 수요를 이번에 러시아가 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 경제적인 이유가 거의 뭐 9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통 큰 선물을 했다는 평가이시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북한이나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경고, 압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고 예.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볼 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쵸, 포탄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겠지만 어쩌면 미국이나 어쩌면 폴란드를 우회해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엔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조금씩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큰 낭패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한 결례로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경고 메시지, 협박 메시지는 뭐 전쟁하는 나라로 볼 때 특히 지금 격전지에서 지금 전선이 교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뭐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용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뭐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 질문은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이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꽤 한동안에는 이런 국제 무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한 3년 넘게 이어진 그렇습니다.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4월 26일에 이제 항저우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9월에 열립니다. 예. 그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사전 준비회의가 지난달에 열렸는데 거기에 북한 대표가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볼 수 있고 코로나 봉쇄는 2020년 2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2020년 4월 이제 2월 이후에는 외국 사람이 북한도 못 들어가고 북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한 왕야진 대사도 못 들어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3월 27일에 겨우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외국 사람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북한 사람이 밖으로 나온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코로나 봉쇄 격리 상황을 북한 스스로 해제를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홍콩 언론에서는 6월 10일이 되면
관광객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북한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외교 안보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